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초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일단은 1단원에 제일 처음 주제, 1단원에는 이제 크게 나눠놓으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주제가 생명현상의 특성, 뭐 생물의 특성, 표현은 조금씩 달라. 뭐 생물의 특성, 이게 원래 예전에 쓰던 표현인 것 같고 요즘은 생명현상의 특성, 아닌가? 반대인가? 모르겠어. 뭐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혹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정리해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할 이런 특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생물로 보겠다는 얘기지. 생물의 기준을 잡아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생물이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생물이 아니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둘 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아? 뭘 하면 생물이고 뭘 안 하면 생물이 아닌 건가? 뭐야? 네, 세포호흡.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세포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숨을 쉬면 생물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생물이 아니겠거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호흡을 하냐 아니냐로 나눠도 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세포호흡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세포호흡은 주로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호흡이고 실제로 세포호흡이란 표현은 이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한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생물 중에선 유산소 호흡이 아니라 산소 없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저 특정 저걸 생물의 특성으로 놓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생물은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호흡, 세포호흡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쟤를 저기 기준에다 갖다 놓긴 좀 어렵고 그래서 얘를 좀 더 포괄할 수 있게 생물의 특성 중에 뭐를 갖다 놓게 되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우린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좀 물질 대사를 이미 물질 대사라는 표현 자체는 되게 여러 번 했지만 아예 진득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질 대사가 뭐죠? 뭐라고 얘기했었지?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내지는 화학적 변화 정도로 보면 되는데 뭐 화학적 변화나 화학 반응이나 그게 그거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질 대사라고 부를 수는 없고 화학 반응 중에서 그냥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린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조금 이상하지?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전부 물질 대사인데 근데 그 물질 대사가 생물의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든 생물은 그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줘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은 그냥 알아서 혼자는 일어날 수 없어요. 보통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필요로 해요. 뭐 이 표현 자체를 꼭 알아야 될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에너지가 필요해. 모든 반응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물질이 불에 타는 걸 연소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거? 우리 왜 너네 연소라고 하는 걸 원래 교육과정 내에서 처음 배울 때 연소에 필요한 조건 얘기할 때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어떤 물질이 불에 타려면 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물질이 불에 타기 위해서 높은 온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그 연소라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응이 시작되는 때 필요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어떻게 해서 채워주게 되냐면 우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채워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열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를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막 갖다 놨어. 그리고 막 이걸 섞었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열하면 됩니다. 실제로 반응이 안 일어나던 걸 가열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건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이 다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열을 통해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도록 해주는 거지.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반응은 시작되려면 가열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자, 그럼 이걸 사람 몸속으로 들고 와 봅시다. 자, 그러면 사람 몸속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맞춰야 되거든?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맞추려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해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는 막 지금 막 100도씨에 물이 끓고 있고 막 70도씨에 물이 끓고 있고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원래 사람은 몇 도 근처? 36도에서 뭐 37도 정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부근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가열한다라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온도가 일정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동물, 좀 체온이 쉽게 변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생물이 몸 안에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다. 보통 70도면 뭐야? 생물이 70도에 있었어. 뭐예요? 고기잖아, 그거. 이거 고기라고 익은 거예요, 그거.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가열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맞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화학 반응은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가열할 수 없어. 그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할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그게 효소입니다. 왜냐면 효소라고 하는 거의 역할이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걸 우리가 흔히 촉매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우린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전부 다 효소가 쓰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 즉 화학 반응은 전부 활성화 에너지를 맞춰야 되는데 가열할 수 없으니까 효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프린트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대부분 효소가 필요하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대부분이냐면 우리 몸엔 효소 말고도 효소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몇 가지 있어. 근데 그건 생투 혹은 그 이상에 나가야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생원을 하는 동안 다루는 거는 죄다 효소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까탈스럽게 혹시 누가 딴지 걸지도 모르니까 제가 표현을 대부분으로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부 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냥 전부 효소가 필요해. 물질대사는 무조건 효소를 필요로 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정리해 두시고요. 근데 물질대사는 두 가지로 한번 더 나뉘어서 뭐와 뭐?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동화는 이름부터 그러니까 동화, 이화 얘네들은 동하고 이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화는 뭐가 된다는 뜻일 거고 뭐 아니면 뭐 화학 반응이라서 화자가 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는데 동은 이제 같아지는 거고 이는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면 되냐면 동은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화는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로 찢어놓는 거, 갈라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자체, 동화반응 자체, 동화작용 자체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 근데 간단하게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이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항상 재료로 준비된 것보다, 재료로 쓰는 것들보다 만들어진 결과물, 이걸 좀 화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항상 더 커요.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반응물이 오히려 더 큰 거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서 동화는 뭐라고 하냐면 작았던 물질, 우리가 그걸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분자, 작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던 이 저분자 반응물들이 큰 물질, 고분자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합쳐진 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지 작은지는 대충 보면 각이 나와.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큰 물질이겠어요? 얘가 큰 물질이겠어요? 아무리 봐도 위에 게 커 보이죠? 위에 거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들어간 포도당이란 물질이고 아래 건 끽해봐야 탄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2개가 들어간 이산화탄소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고분자일 거고 이런 게 이제 저분자,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분자 반응물에서 고분자 생성물로 가는 게 동화작용이고 반대로 고분자 반응물에서 저분자 생성물로 나눠지는 게 이화작용이더라. 아유씨, 아무튼 대충 적었는데 못 털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저분자 반응물을 고분자로 합쳤어. 그럼 그 과정엔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흡수일까? 방출일까? 흡수. 그치? 왜? 조그맣던 것들을 하나로 뭉쳐 놓으려면 아무래도 어때? 이 묶어 놓는데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저분자 반응물을 고분자 생성물로 합칠 때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흡열이라고 하지. 에너지를 흡수한다. 반대로 고분자였던 걸 저분자로 나눌 때는 발열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되겠고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몇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동화작용의 예는 뭐가 있어요? 일단 이화작용의 예부터 얘기를 해볼까? 이화작용의 예는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세포호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포호흡. 왜? 세포호흡은 어떤 과정이니까 C6H12O6 그러니까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CO2 6개와 6개 H2O로 나누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어때? 굉장히 큰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작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화작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 과정 중에 뭐가 나와? 우리가 여기서 다량의 열에너지를 꺼내서 체온 조절에 쓴다고 했고요. 거기다 심지어 뭐도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도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남아서 나오잖아요. 발열. 그래서 발열의 포인트로 보든 그냥 물질 자체가 작아지는 걸로 보든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화작용인 이 세포호흡의 정반대로 반응이 진행되는 걸 우린 뭐라고 불러?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누가 하는 거고? 식물이 하는 거고. 광합성은 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ATP가 원래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 과정을 거꾸로 가려면 얘가 내보낸 에너지만큼이 필요하지. 그걸 뭘로 채우는 거야?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되는데 뭐와 완전히 똑같냐면 동화작용의 이 세포호흡의 이화작용의 세포호흡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고요. 호흡식 같은 경우는 이 호흡식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좀 정확하게 요거 두 가지. 호흡식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화학 반응식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뭘 하든 과학의 어느 분야를 하든 화학이랑 물리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늘.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광합성, 세포호흡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말고 얘네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쪽이니까 얘네 말고 또
우리 앞에 다른 내용들 쭉 진도 나가면서 생물이라면, 세포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정리해 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지? 우리 뉴런 얘기하면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니까, 그치? 뉴런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인 뉴런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세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과 세포호흡이라는 거여서 그 두 가지가 어디서 일어난다? 신경세포체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단백질 합성도 여기 동화작용에 예로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실 광합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 광합성 합니까? 안 하거든. 사람, 동물은 광합성 안 해요. 광합성 식물만 해. 근데 세포호흡은 모든 생물은 다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도 모든 생물은 다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광합성은 그냥 얘 반대니까 같이 다루고 있을 뿐이야.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화에서 세포호흡 말고 또 한 가지 정도 더 알아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화작용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알만하니까 물어보는 거긴 합니다. 힌트를 주자면 뭐 다들 점심은 드시고 오셨죠? 소화. 소화가 뭐야? 니들이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걸 음식물 자체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은 덩어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흡수를 못해. 그래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크기까지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 같은 걸 섭취를 했다. 그러면 녹말 상태로는 우리가 흡수를 못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녹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의 크기까지 쪼개. 그게 소화 과정인 겁니다. 단백질로 예를 들어보면 단백질로 우리가 먹었을 때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까지 쪼갭니다. 단백질은 원래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서 아미노산까지 쪼개야 흡수가 되는 거지. 이런 소화 과정은 애초에 큰 영양분을 작은 영양분으로 나누는 과정이니까 이화작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발열입니다. 신기하지? 우리는 소화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인데 사실 소화 자체는 이화작용이라서 에너지를 오히려 방출해요. 그러면 소화는 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냐면 요거는 한번 생각해볼 만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자, 소화는 이화작용인데 왜 우린 소화시킬 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냐? 소화시킬 때 에너지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도 우리 그 교관부 경험 얘기할 때 하긴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해서 알고 있잖아.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 그게 우리가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졸린 거거든. 왜 그러냐면 자, 소화라고 하는 건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은 물질대사입니다. 자,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화를 하려면 소화 효소가 필요하겠죠. 소화 효소는 효소가 뭘로 되어 있게?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럼 소화 효소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소화 효소의 합성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이거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서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딱 요 정도가 이제 우리 동화랑 이화에 대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뭐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요거 세포호흡식 말고 다른 이름도 있거든. 이 식 자체는 이 화학반응식 자체는 세포호흡이라고 그 생명과학에서는 세포호흡식이라고 부르지만 얘를 화학에다 데려가면 세포호흡식 말고 다른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해요. 얘는 포도당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쉽게 뭐냐면 포도당에 불 붙여서 포도당을 불태우면 정확하게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가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라고 하는 게 그냥 불 붙여서 불태우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타는 거. 그러면 연소 반응은 세포호흡이랑 반응식이 똑같으니까 결국 뭐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물질을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소는 불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불이 뭐냐면 그 불이 발열의 결과입니다. 그 연소라고 하는 게
연소의 정의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며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과 빛을 내. 그게 우리가 보는 그 불꽃이야. 근데 그럼 발열까지도 완벽하게 만족되었네요. 그럼 포도당의 연소는 이화 반응이겠죠? 이화작용? 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연소는 이화작용이 아니에요. 왜냐? 연소는 이화작용과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화든 동화든 물질 대사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 대사를 갖다 나눠 놓은 이름이야.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근데 물질 대사 아까 조건이 뭐라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는 이화일 수 없어요. 오케이? 요런 거 이제 조금 조심해 줘야 될 포인트니까 잘 짚어두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1단원하고 2단원만 가지고 중간고사를 내면 한 만점자가 한 2, 30명쯤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진짜 가짜는 낚시질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모든 문제가. 그래서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 단원입니다. 막 만점자 20명, 30명씩 나오는 시험, 엄청 쉬운 시험지인데 남들 안 낚이는 거 혼자 낚여갖고 틀렸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하나 틀려갖고 그것도 막 점수 안 큰 거여서 막 2점 몇 점짜리 틀렸는데 2점 몇 점짜리 내신은 별로 없나? 3점 정도 되는 문제를 틀렸는데 그래서 97점이 나왔어. 근데 31등 막 이래. 실제로 은근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낚이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아무튼 물질대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물질대사가 내용 자체는 제일 중요할지 모르는데 딱히 정리할 만한 포인트가 지금 얘기한 거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가서 물질대사에 대한 건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그래서 방금 얘기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포함한 이 물질대사, 효소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이 물질대사를 해야만, 원래 우리 하던 얘기 뭐야? 이 물질대사를 해야만 생물이다. 원래 하던 얘기는 이쪽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질대사라는 조건 좋아요. 또! 얘가 보통 제가 2번으로 다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떠올리기 쉬울 만한 게 있을 텐데. 밑에 거부터 자꾸 나오네. 형식. 근데 저 1번부터 빨리 정리하고 가게. 1번. 뭐가 있냐면 너네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죠. 반대로 뒤집어봐. 모든 생물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세포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히 설명할 만한 포인트가 없고 그냥 우리 이미 앞에서 정리 한번 했었던 건데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됐고 뭐 이런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되는데 요 밑에부터는 순서 상관없이 어차피 다 얘기할 포인트들이 꽤 있어서 일단 제일 먼저 나온 생식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좋아요. 생식, 우리가 흔히 그냥 증식 내지는 번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게 되는데 사실 생식은 당연히 생물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조금 얘기해야 될 포인트가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생식 자체가 생물의 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생물이라면 당연히 다 번식을 해. 그러려고 DNA,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은 당연히 다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데 근데 우리 생식을 얘기할 때 생식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체수를 늘려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 개체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성생식, 성별이 없이 일어나느냐 유성생식, 성별이 있이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를 나눕니다. 당연히 사람은 어느 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성생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유성생식을 합니다.
뭐 우리 막 달팽이 같은 경우는 자웅동체라고 해서 많이 유명한데 자웅동체라고 하더라도 그거 유성생식이고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존재하면 일단 그건 유성생식인데 성별이 없이 일어나면 무성생식이 되거든. 혹시 무성생식의 예를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너네 대장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장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가진 DNA를 복제해. 그래서 DNA 양을 2배로 늘린 다음에 그 DNA 정확하게 반씩 넣고 세포를 반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번식하는 겁니다. 이게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그냥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면 되는데 보통 얘네들은 이제 어떠냐면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면 단세포 생물이 무슨 뜻이야? 세포가 하나짜리인 거잖아. 세포 하나가 곧 생물인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 수만 늘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번식이 되는 겁니다. 생식이 되는 거지. 개체수가 늘어났으니까. 세포가 2개면 개체가 2개예요. 세포가 3개면 개체가 3개고요. 세포가 5개면 개체가 5개야. 이게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들은 무성생식을 합니다. 근데 다세포 생물도 이 같은 방식의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의 세포 분열을 뭐라고 하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체세포 분열이 뭐냐? 그냥 세포가 완벽하게 본인과 똑같은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 유전자를 정확하게 똑같이 복제를 해. 그 다음에 그 복제한 유전자 둘을 나눠 넣어놓고 세포를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 둘 세포는 가진 유전자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세포지. 이런 식의 분열 방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기억하고 계시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실 거고요. 아니면 아셔야 됩니다. 왜? 결국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다룰 유전은 이런 내용을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당장도 알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체세포 분열이 무성생식하는, 즉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곧 생식인 거예요.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세포 여러 개가 생명체 하나를 이루고 있거든? 그러면 세포 수가 늘어나도 그건 그 생물 안에 들어있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아예 어디에 들어가냐? 생장에 들어가는 거지.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체세포 분열을 해도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고요. 다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생장을 한다고.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거지.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알아? 코끼리의 세포랑 공룡의 세포랑 사람의 세포는 세포의 크기가 전부 다 같은 크기입니다. 원래 몸집을 결정하는 건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개수예요. 세포 수가 많을수록 몸집이 큰 거예요. 왜냐면 세포는 하나당 크기를 키워봤자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더라도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무성생식, 생식이 되는 거고,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그 자체로 생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의 그럼 유성생식 방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생식세포 분열이 제일 메인 네임인데 우린 이걸 흔하게 뭐라고도 부르냐면 감수분열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중학교 때 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다룰 때는 주로 감수 분열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표현보다. 뭐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차피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이 체세포 분열과 별개라는 걸로만 아시면 돼요. 중학교 때 내용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하든 아니든 어차피 감수 분열은 자세하게 다루는 건 유전 때 가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이 생세포 분열의 특징은 뭐냐면 원본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세포.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세포 분열하고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딸세포가 두 딸세포가 완벽하게 동일한 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라면 감수 분열은 원본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반씩 집어넣는 게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 생세포 분열 결과인 딸세포는 원본 세포의 절반만큼의 유전자를 항상 갖고 있게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우리는 뭐야? 엄마 반, 아빠 반 닮았다가 원래 이제 맞는 사실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에요. 물론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유전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면 되겠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요 놈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생장 얘기됐죠. 근데 우린 생장은 하나로 안 끝내고 보통 발생과 생장이라는 명칭을 가져서 하나로 묶어놨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건 이 생장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강해요. 근데 뭐 사실 발생, 생장 둘 다 다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이긴 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발생하고 생장은 요즘은 저걸 그렇게까지 구분은 안 해도 돼. 수능에서는 특히나 발생과 생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여전히 1단원이 낼 문제가 너무 없어서 이런 걸 구분을 꽤 시키는 편이라서 발생과 생장이 뭔지 좀 뚜렷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발생하고 생장은 일단 둘 다 체세포 분열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냐면 발생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장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사람을 기준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까지가 발생인 거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나서 몸집이 커지는 과정은 전부 다 생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발생인 거고 태어나고 난 이후는 주로 생장이 되는 거지. 원래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우리가 포배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포배, 낭배, 고 이전까지가 발생이고 포배, 낭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태아라고 불리는 데까지가 발생이고 태아부터 그 이후는 쭉 다 생장이긴 한데 우리 지금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대충 태어나기 전후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어차피 사람 기준 말고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거든, 발생, 생장은. 자,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개구리 알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올챙이가 태어나겠죠. 그리고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돼요? 개구리가 돼요. 자,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나는 것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면 되게? 발생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은 뭐라고 부르면 돼? 이것도 발생입니다. 그치? 올챙이랑 개구리는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부터 개구리까지 전부 다 발생이고 근데 너네가 우리가 흔히 볼 일은 없지만 갓 된 개구리는 방금 딱 그 원래 올챙이였다가 방금 개구리가 딱 됐을 때 개구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몸집이 되게 작아. 근데 그 개구리가 그냥 몸집이 큰 개구리가 되는 과정. 이게 생장입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어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어디 있어요? 곤충. 곤충에 갓 태어난 곤충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 애벌레라고 부르죠. 그쵸? 그리고 애벌레가 탈피 뭐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란 걸 뭐라고 부르냐? 뭐 성충 이렇게 부릅니다, 흔히. 그러니까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발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된 나비가 몸집이 커가는 과정이 생장.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체의 형태를 갖추기 전까진 전부 발생입니다. 그리고 성체의 형태를 갖춘 이후가 생장이 되는 거지. 모기도 장구벌레에서 모기까지가 발생. 갓 태어난 모기가 덩치 큰 모기가 되는 게 생장. 이렇게 나뉜다고.
이해됨?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이런 정도로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끝. 됐고요. 그러면 원래 이 생식도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뉘어서 이게 한 번에 묶여 있긴 한데 어차피 유전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뭐 1단원의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유전 같은 걸 막 깊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생식이랑 유전을 구분할 일은 아예 없을 거라서 이건 걱정 안 하고 그냥 생식과 유전, 그냥 생식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생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생식과 유전을 하고요, 발생과 생장을 한다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정도는 배운 것 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오케이. 가장 최근에 배운 내용 뭡니까? 3단원에서 항상성. 그래서 다섯 번째 항상성. 이게 생물현상에서 생명현상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생물마다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지는 좀 달라요. 동물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상성을 유지를 하거든. 그 중에 우리가 콕 집어서 세 가지를 배워본 거지. 체온 조절이라던가 삼투압 조절이라던가 혈당량 조절이라던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본 건데, 그 세 가지 말고도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물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은 체온 조절은 안 할 수도 있지. 뭐 아니면 삼투압 조절도 안 하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지. 사실 삼투압 조절 안 하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만약에 안 한다고 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혈당량 조절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항상성도 생물마다 조절하는 항상성의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항상성 조절은 무조건 다 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모든 생물이 다 하는 항상성 조절이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조절은 어떤 생물이든 다 해야 돼. 그래서 가장 하등한 완전 단세포 생물 중에서도 제일 하등한 막 고세균 이런 데로 내려가 봐도, 고세균이라고 해서 엄청 옛날부터 존재했던 세균들을 고세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고세균들 봐도 걔네들도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삼투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항상성도 이미 생명현상의 특성이지만 우린 좀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굳이 추가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 그러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외부 변화가 커도 그거에 따른 내부 변화를 최대한 적게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항상성입니다. 그치? 우리 항상성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우린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원본적으로는 뭐냐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 몸 안에는 최대한 변화를 적게 만드는, 흔히 이제 뭐 완충?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한 거지. 지금 바깥에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도 우리 체온은 26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26도로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36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바깥에 기온이 막 40도, 40몇 도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 체온이 37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게. 이런 게 이제 항상성인 거지. 우리 체온은 실제로 조금씩은 변해. 밖에 추우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밖에 더우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폭을 벗어나지 않잖아. 이런 게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과 같이 되게 자주 묶이는 주제가 여섯 번째 뭐냐? 생명이라면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한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생물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항상성이랑 같이 많이 비교가 돼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뭔 소리냐? 밖에서 건드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물이나 동물들 중에서도, 아니 뭐 식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땐 자극에 반응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자극에 대해서 다 반응합니다. 물론 보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예로 들기도 어렵지. 근데 대표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식물이 뭐가 있냐면, 그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을 아시나요? 그 미모사 잎이 약간 고사리 잎처럼. 근데 너 너네 고사리 잎도 잘 모르지 않나? 아무튼 맞아.
미모사라고 하는 잎이 우리가 거기다 손을 대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오그라들어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드는 것 뿐이지 생물이라면 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해. 근데 이제 이 둘을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얘도 외부에서 자극이 오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 얘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부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거니까 뭔가 외부의 변화에 내부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성이랑 자극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 좀 헷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 생명현상의 특성, 생물의 특성의 문제들이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국어 비문학 지문 느낌으로다가 글이 하나 주어져요. 그리고 그 글이 주어진 보기가 어떤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생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1번부터 4번 아니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특성과 같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걸 골라야 됩니다. 이런 게 주로 문제라서 명확하게 누가 항상성이고 누가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동물 쪽은 편해. 좀 생각하기 쉬운데 식물 쪽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까 얘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식물 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물어볼 일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항상성이려면 삼투, 혈당량, 체온 이 세 가지 주제면 항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활에서 다루는 항상성이 저 세 가지밖에 없어서 실제로 문제도 저 셋밖에 질문을 못해요. 우린 저 세 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면 항상성, 이 셋 제외하고 나머지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서 문제에서 조금 보는 게 더 익숙해지기 쉬울 거고. 그래서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는 요 정도 또 정리하고 7번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는 뭐죠? 또 있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 7번이 적응과 진화예요. 일단 적응과 진화는 뭡니까? 적응은 뭐고 진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 봤을 때 적응과 진화는 뭐예요? 생물이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선인장의 가시는 뭐예요? 선인장이 어디 살고? 사막에 살고 있고 사막에 살면 수분이 모자라잖아. 그 수분이 모자라니까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잎이 퇴화를 해요. 그래서 잎이 가시의 형태를 띠게 된 게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그 사막이라는 환경에 맞게 적응과 진화를 한 결과가 선인장의 잎이 가시가 되었다 이거든요. 뭐 아니면 뭐 또 뭐가 있냐? 적응과 진화의 예로 얘기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 이건 나중에 너네 4단원 하면서 아니지 5단원 하면서 또 얘기하게 될 포인트인데 그래도 나름 이게 좀 신기한 편이거든. 너네 우리 혹시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 아십니까?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너네 껍데기랑 껍질이 무슨 차이인지 알아? 실제로 저거 다른 표현이거든. 껍데기를 써야 되는 것과 껍질을 써야 되는 것은 달라요. 딱딱하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는 맞는 표현이고 조개 껍질은 틀린 표현이에요. 달걀 껍데기는 맞는 표현이고 달걀 껍질은 틀린 표현입니다. 사과 껍질은 맞는 표현이고 사과 껍데기는 틀린 표현입니다. 원래 껍데기는 딱딱한 데 쓰고 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거에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너네 물고기나 개구리 이런 물고기나 개구리 아니면 도룡뇽 이런 애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류나 양서류라고 부르거든. 이런 애들을 어류가 물고기죠. 그리고 개구리 이런 애들은 양서류라고 부르는데 어류나 양서류의 알은 껍질로 되어 있어요. 딱딱하지 않아. 본 적이 있으면 본 적이 있을 텐데 개구리 알이 약간 패션으로 풀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있는데 진짜 전혀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알은 우리 안 딱딱한 거 알잖아. 날치알, 연어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껍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생물의 진화 순서가 척수생물의 진화 순서가 어류가 진화해서 양서류, 양서류가 진화해서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 조류, 사람, 파충류, 파충류 다음 조류 다음 포유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양서류에서 그 다음 진화인 파충류, 그러니까 파충류 하면 뭐예요? 뱀, 거북이, 도마뱀. 근데 뱀이나 거북이, 도마뱀 얘네들 알은 어때요? 네, 딱딱합니다. 새 알처럼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왜 어류나 양서류는 그 말랑한 알 껍질로 되어 있고 알이 껍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파충류나 조류 이런 애들은 왜 알이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게요? 오, 그렇지. 너네 이거 했구나. 그 생태계에서. 그렇지? 이게 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는 알을 물속에다 낳는단 말이야. 근데 파충류부터는 알을 물 바깥에다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가졌잖아요. 사실 뭐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도 뭐야? 적응과 진화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환경에 맞게 변화를 하면 적응과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적응과 진화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선인장의 가시는 적응이게 진화게? 진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첫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선인장의 가시가 있어요. 선인장의 잎이 가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랑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볼 만한 예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야, 진짜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 한 종의 새가 과일을 먹냐, 벌레를 먹냐,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죠. 를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과일이 주로 있는 섬, 원래 한 종의 새였는데 과일이 주로 있는 섬에서의 새랑 벌레가 주로 있는 섬에서의 새랑 핀치새의 불이 뭐 이렇게 되는 게 불의 모양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나눠 놓고 둘 중에 하나는 적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화거든요. 선인장이 진화고 아랫게 적응이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자, 간단하게 저는 이제 흔하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적응은 종 전체의 진화고요. 종 전체의 변화고요. 그리고 진화는 종의 일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봤을 때 그 종이 모두 다 똑같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 그럼 그건 적응의 결과고요. 그 종들 중에서 일부만 갖고 있는 특징이면 그건 진화의 결과입니다. 왜냐? 선인장 중에 잎이 가시가 아닌 선인장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적응의 결과인 거야. 근데 저 밑에 건 뭐야? 다 똑같은 핀치새인데 과일 먹었냐? 벌레 먹었냐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졌다인 거지. 그럼 종의 일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진화로 본다는 거지. 진화의 예가 지금 내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좀 없긴 한데 진화의 예가 뭐가 있었지? 맨날 적응의 예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 뭐가 있을까? 저거 말고 맨날 몰라? 나중에 떠오르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적응하면 종의 종 전체가 다 갖고 있는 특징이 적응의 결과다. 그리고 진화라고 하면 종의 일부가 갖는 특징이다. 라고 일단 봐두시고, 얘가 지금 제가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해보지 뭐. 어차피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문제 보면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예시가 거기 있네. 우리 혹시 프린트 좀 꺼내 보실래요? 왜냐면 프린트 답지에 제가 이걸 어차피 답을 안 적어 놓은 걸로 기억하거든.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 답지 있잖아요. 아니, 종의 일부가 가진 특징이라고 얘기했지 한 종에서만 일어난다고 얘기는 안 했지. 근데 아무튼 뭐. 진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봐봐. 그 다윈의 진화론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연선택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게 기린이 일단 긴 목, 짧은 목, 뭐 중간목 이렇게 길이 뭐 목이 전부 다 달랐어. 근데 그러다가 자연선택에 의해서 긴 목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짧은 목하고 중간 목하고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긴 목인 것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엔 종의 일부가 갖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고 진화가 원래는 구분할 수 없는 게 맞아. 왜냐면 적응이 누적되면 진화예요. 그리고 진화가 누적되면 그것도 적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원래 진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와 진화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원래 있었던 종에서 아예 다른 종으로 종이 바뀌면 그게 진화고요. 종이 바뀌지 않고 그 종 자체의 특징이 좀 바뀌는 거면 적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너의 포인트는 이제 원래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큰 종의 범위 안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특징은 적응의 결과인데, 이 중에 일부가 나와서 얘네들만 갖고 있게 되는 게 진화거든? 근데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이 큰 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종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 얘는 이 종 전체가 갖게 되는 특징이니까 적응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수도 있다는 포인트인데, 그렇게 질문 안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사실 원래 적응과 진화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문제가 시키니까 나도 가르치는 거지. 사실 적응이랑 진화는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구분하라니까 하는 거야. 요즘 적응하고 진화 구분 잘 안 시키는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낼 게 없으니까 이것마저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고. 고양이는 진화예요? 고양이의 어떤 거요? 종이 여러 아니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면 다 갖고 있는 특징은 뭐야? 적응의 결과인 거고, 고양이 중에 특정 고양이 종만 갖고 있는 특징은 진화의 결과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양이 중에서 추운 데 사는 고양이들이 털이 많아. 이건 뭐야? 약간 진화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고, 아니면 고양이는 전체 다 뭐라고 해야 되냐? 고양이라면 다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 액체다? 예, 야행성이다. 좋네요. 예, 고양이는 야행성이다. 이런 게 이제 적응의 결과인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적응이랑 진화는 구분 안 하는 게 낫긴 해. 시키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 프린트 제가 아까 답지 꺼내라고 했으니까 답지 보면서 그 얘기 좀 합시다. 일단 1번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보기는 위에다 적어드렸어요. 물질대사, 발생,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생식과 유전, 적응, 진화 중에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뭡니까? 항상성이죠. 이게 항상성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성을 안 배우고 왔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 왜 많아지는 거야? 열 발생량 증가하려고. 티록신이 나왔으니까 많아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체온 조절, 즉 항상성이라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연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추운 날씨에 세포호흡이 많아진다. 항상성이고요. 두 번째,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든다. 이건 뭡니까? 물질 대사에 해당되어야 되겠죠. 애초에 물질 대사의 예로 광합성을 아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든다. 물질 대사의 예가 되는 거겠고. 세 번째, 올챙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개구리가 된다. 이거 뭡니까? 발생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여우는 북극여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귀갓거리가 크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인장 가시는 다른 식물의 잎의 기능을 한다. 뭡니까? 적응.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식물은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건 뭐게? 이거는 사실 생장으로도 볼 수 있어.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자란다만 놓고 보면 생장이 맞는데 굳이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랐으니까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식물은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라거든. 근데 이걸 우리는 일단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7번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 이건 뭐게? 돌연변이 자체가 뭐의 결과? 네, 생식과 유전의 결과라서 얘는 적응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구나. 미안합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나타난다. 이거 진화죠, 진화. 이것도 뭐야? 세균 중에서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가진 특징해서 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메바의 체세포 분열 뭡니까? 생식이 되는 거지. 그치? 생식과 유전이 되는 거죠. 왜?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사실 아메바가 원래 우리 흔하게 문제에 나오는 건 아메바는 잘 안 나와요. 문제에 주로 나오는 건 집신벌레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집신벌레보다 아메바가 좀 더 단세포 생물로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아메바로 해놓은 거긴 합니다. 아메바든 집신벌레든 얘네들이 이제 단세포 생물이라서 제일 많이 낚이는 걸로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낚아먹는 걸로 쓰는 게 이거야. 집신벌레나 아메바의 체세포 분열 이런 거 던져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생장이라고 낚이길 바라는 거지. 왜? 사람의 체세포 분열은 생장이니까. 그래서 9번 사람의 체세포 분열 생장. 다음 10번 O형인 부모로부터 O형인 자손들만 태어날 수 있다. 뭐야? 생식과 유전. 선생님 진짜요? O형인 부모로부터 O형인 자손들만 태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유전적으로 그럼 설명해 주세요. 필요 없고 유전적으로 알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생식과 유전이라는 특징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고 원래는 좀 바이러스까지는 오늘 정리하는 게 목표였긴 했으나 뭐 안 됐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